여행을 상상하는 설레는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유럽 배낭여행을 사랑하는 미슐랭이고요. 포르투갈 여행을 꿈꾸는 분들께 여행 꿀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포르투갈의 바다를 사랑하는 부산 바닷가 소년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소년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포르투갈 여행교 교주 이화자 교주님 나와 계십니다. 본디아 이화자입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시죠, 두 분 다? 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었죠. 네, 이번에는 포르투갈 여행 꿀팁과 도시별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만 7가지 습관으로 콕 집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뭐든지 또 7가지, 10가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꿀팁을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번은 아마 날씨? 네, 제가 2월 달에 그 포르투갈을 갔었는데 사실 그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월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갈 때 많이 망설이다가 또 우리가 뭐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하는 그런 여행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은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즐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실 제가 2주 동안 여행하는 동안 거의 비를 맞은 날이 없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리스본에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포르투를 갔는데 포르투에 저 먼저 와 있던 후배가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있는 3일 내내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날부터 또 포르투가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서 제가 역시 여행의 신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네, 교수님. 그럴 때 막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또 그다음에 사진 작가분께서 또 3월에 날씨 좋다고 해서 또 가셨는데 항상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 비 오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겨울의 우기를 피해서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포르투갈 여행에 그 나와 있는 정설이지만 꼭 그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피하면 좋긴 하겠대 뭐 굳이 가도 그냥 복불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지중해 일대가 그 겨울이 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겨울에는 제가 여행을 하지 말라고 추천하지만은 또 날씨가 복불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그 노래 중에 Come Rain or Come Shin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여러 가수가 불렀어요. 레이 찰스도 부르고 에릭 클랩톤, 빌리 할리데이, 비비킹도 불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뭐 또 햇빛이 나거나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는 대로 제가 투어 가서 항상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려요. 비가 오거나 뭐 어쨌든 그때 가셨는데 굉장히 날씨 운도 좋으셨고 또 뭐 비가 또 비가 오면 또 운치가 있어요. 나름 유럽에서 또 도시들이 좀 비에 젖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4월 25일에는 독립기념일 행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4월 달부터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그 포르투에서 그 와이너리 투어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겨울 동안에는 아예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 게 다 아쉬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월 이후에 가시는 것이 여행의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확실히 지중해는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포르투갈은 이제 대서양 쪽에 위치해 있지만은 한 4월에서 5월, 6월부터는 너무 덥죠. 그렇죠. 지중해는. 네. 그리고 이제 겨울 비수기에 가시니까 미슐랭님도 그때 발칸 겨울에 가시니까 비수기 때는 좀 안 좋은 게 그런 것들이 문을 닫아놓는 장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막상 가보면은 막 문 닫혀 있고 잠겨 있고. 네, 와이너리에 포도 없고 뭐 이런 거죠. 네. 네. 근데 계절 탓을 안 하고 과외 선생님을 저주하게 되죠. 네. 앞으로 저는 계속 미슐랭님에게 네. 저주와 구박을 받을 운명 이게 저의 정보를 주고 저주를 받는 네, 이게 저의 파도인 것 아모레 같아요. 평안 아모레 네, 파티. 운명을 사랑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네. 두 번째 꿀팁은 뭔가요? 네. 저는 리스본 사람들이 굉장히 수수하고 너무 소박해서 정말 정감이 가고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도 소매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리스본은 소매치기가 많아서 항상 이렇게 가방도 좀 앞으로 매라고 이런 멜 필요가 있고 심지어 제가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노천 야외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 와가지고 가방도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길 가는 사람이 확 체크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할 정도로 주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트램 같은 데를 타서 이렇게 막 너무 감상에 젖어서 막 이렇게 뭐 짐 같은 거 잘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또 뒤에 그 소매치기가 오면 티가 나나 봐요. 그 주민들이 네네. 보기에는. 네네. 그럼 또 주민들이 앞에 앉아 계신 주민들이 저 뒤에 소매치기 왔으니까 조심하라고 네네. 또 예, 여행객들한테 또 주의를 주시고 이러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소매치기를 한번 당했어요. 그 밤에 저녁을 먹고 또 포르투 와인 한 잔 걸치고 딸딸딸 해가지고 무장해제 해가지고 그 호시오 광장 언덕 위에서 그 바오바오라는 아시안 푸드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알딸딸 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뭐가 살짝 뒤에서 당기는 느낌을 제가 받긴 받았는데 그렇죠. 네.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취했으니까 그냥 걸어왔어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 배낭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뭐 배낭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걸 넣고 다니지 않았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 또 뭐가 없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걔네들 그냥 이렇게 한 움큼을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집어서 가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레깅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글라스 밤이니까 선글라스 집어넣어 놓은 거 뭐 이래갖고 아니면 겉옷 하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뭉덩 집어서 혹시 갔더라고요. 또 레깅스도 신고 아직 빨래하기 전 레깅스. 그렇죠. 예, 냄새 나는 레깅스 그런 거를 집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뭐 그 손실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주의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왜 소매치기를 많이 당하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또 분석을 좋아하는 라스트라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접근하거나 누가 나를 약간 밀거나 당기는 느낌을 받을 때 그걸 그냥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특히 이제 소매치기 조심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투어를 나가면은 그거는 또 우리 미슐랭님하고 그다음에 여행의 ABC에서 또 여행의 기술 안전, ABC. 그렇죠. 예. 여행의 기술에서 안전편으로 뭐 다시 한번 또 특집을 한번 다루고 싶을 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주의법도 구체적으로 많고. 네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항상 소매치기를 포르투갈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뭐 집시다. 집시다. 아니면 뭐 바다 건너 모로코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사실 그게 제가 봤을 때 반은 맞고 또 뭐 아닌 것도 있는데 제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제 뒤에 여학생들이 3명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레깅스 너무 잘 실수- 신었겠다. 네, 잘 신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매치기 땅들이 우리는 흔히 이제 소매치기 하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험상궂을 것 같은데 반드시 젊고 이쁜 여성이 같이 한 일행이 있어요. 긴장을 풀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네. 긴장을 하십시오. 저는 항상 긴장하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네. 배낭에 겉으로 봤을 때 지퍼가 안 보이는 그런 네. 좀 접히는 배낭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도난 네. 방지 가방 네. 이런 걸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에도 그렇죠. 절대로 열 수 네. 없도록. 그리고 또 우리 오영수 대표님께서 한번 꿀팁을 또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벨크로 맞아. 긴 벨크로 찍찍이를 이렇게 감아놓으면은 풀기도 쉽고 다시 이제 우리가 벨크로를 열기도 쉽고 풀기도 쉽고 또 감아놓으면 왠지 이게 좀 튼튼해 보여서 안 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열어도 네. 찍 소리가 나니까. 예, 세 번째 꿀팁은 뭔가요? 세 번째 꿀팁은 아무래도 교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스본 여행할 때 또는 다른 곳 여행할 때도 특히 리스본에서는 리스보아 카드, 비박 카드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굉장히 여행하는데 돈도 절약되고 편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카드를 구매하는 장소가 그 코메르시우 광장에 있는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재밌었던 게 보통 우리가 그 항상 가면 인포메이션 센터를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해놓지 않고 스토리 센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뭐 스토리텔링이니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거 리스본은 정말 스토리가 많은 도시고 그래서 스토리 센터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전체적으로 리스본의 그 저는 또 전공이 광고 쪽이다 보니까 가면은 여기에 뭐 그 도시의 컬러는 무엇인가 도시를 대변하는 심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많이 자연스럽게 눈에 네네네. 들어오게 되는데 이 리스본이 그 노란색이 리스본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트램. 네. 예. 일단은 28번 트램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을 많이 연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전체 도시를 다니는 버스가 보통 우리 레드 컬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도 레드 컬러 버스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옐로우 버스예요. 그래서 노란색 버스가 뭐 그 시내에도 다니고 또는 시외에도 다니는 투어 버스들이 있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전체적으로 이 리스보아를 대변하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얘네가 굉장히 좀 뭐랄까 게으르다 또는 돈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는 10시에 문을 열어요. 이 스토리 센터가.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여행 가면 좀 마음이 급해져서 좀 일찍 어디를 우리나 돌아다니고 급하지 싶고. 저 라스트라 다니면 안 급해요. 저는 원래 지중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며칠 지나면 그런데 첫날은 또 네.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적어도 9시는 넘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 저만 갔는데 8시 전에 나가는군요. 네, 근데 네. 그 뭐 10시가 될 때까지 문을 안 열고 그래서 여기는 참 느긋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잔 하셨어요? 네? 아니 그냥 그 앞에서 에스프레소 이렇게 마시면서 구경하고 그냥 광장 구경하고 또 바로 앞에 떼주 강변을 거닐면서 또 시간을 가져서 뭐 시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참 10시까지 문을 안 여는 얘네들도 참 느긋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리스보아 카드하고 비바 카드 대표적인 카드는 두 가지인데 리스보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며칠 있느냐에 따라서 이틀짜리도 있고 뭐 3일짜리도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리스보아 카드는 트램이나 버스 같은 웬만한 교통과 박물관이 다 공짜 할인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틀짜리가 32유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싸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박물관을 굉장히 나는 여러 군데 갈 것이다. 많이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분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냥 뭐 돈 입장료 내는 데는 한두 군데 가고 오히려 자연이나 뭐 분위기나 이런 걸 즐기는 사람한테는 꼭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그래서 개별의 취향에 따라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구글 맵에 네. 어느 박물관 갈지 다 찍어놓고 동선 최적으로 짜가지고 네, 다 네. 돌아다니죠. 그 박물관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이게 분들은 성공적인 여행을 하는 사람의 그렇죠. 7가지 습관이군요. 네, 저는 책도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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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갑자기, 네. 아주 그 도시의 독특한 박물관 외에는 그렇게 뭐 모든 박물관을 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거는 박물관을 다 굉장히 좋아하고 미술관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카드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라는 근데 생각이 여기 그 들었어요. 리스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전 세계 어디가나 이제 패스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통 패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박물관이나 어떤 장소를 같이 결합한 결합 패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미슐랭님 말씀처럼 이제 먼저 찍어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네네. 그래서 가격을 더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냥 교통 패스가 나을 것인가 네네. 아니면 이 결합 패스가 나을 것인가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피렌체 카드 샀을 때 네. 그 원가가 80유로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그거 2.5배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니, 피렌체 민박집 네. 몇 년 하신 분이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신기록이라고. 아니, 미슐랭님은 제가 보면 볼수록 오래 봐왔지만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이제 독일 스타일이에요. 게르만 스타일. 네, 독일 병정 같죠. 그러니까 딱딱딱. 전진하라 막 이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봐야 딱딱딱 되고 이게 이랬을 스타일. 규격에 맞게. 근데 저는 이제 뭐 에헤라디아 뭐 네, 저도 약간 에헤라 디아 이런 아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네. 저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카드는 비바 카드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특히 이 한국 분들이 여행 가서 꼭 가는 첫 번째로 가는 그 교외 지역 중에 다른 도시 중에 하나가 신트라, 호카곶, 카스키스. 여기를 이제 하루에 도는 그런 분들 거의 필수적으로 도는 코스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비바 카드 리스본용과 또 리스본 외에 가는 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근 기차 타는 이거를 사시면은 잘 네네. 유용하게 네, 다니실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사야 된다가 세 번째 팁이고 네 번째는 또 교통에 대해서 주의할 게 많이 있다고요? 네, 그 교통에 대해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항상 구글 어디 가든지 구글로 그렇죠. 네네. 뭐 버스편도 알아보고 네네. 뭐 어디 가는지 시간표도 보고 이러잖아요. 요즘 유럽은 다. 잘 맞잖아요. 네, 근데 네. 유럽은 거의 다 그쵸. 정확하게 거의 네, 한국에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나 똑같이 외국에서도 다 맞았는데
이 리스본은 이 포르투갈은 안 맞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구글도 안 맞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네, 깜짝 네. 놀랐었고 네. 제가 포르투에서 코임브라 갈 때 그 1시간이라고 기차로 네, 네. 나왔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랬고 트램 같은 것들도 막 28번 트램 같은 거는 줄도 길지만 네. 잘 오지도 않고 네, 네. 그리고 노선은 어느 정도 맞는데 네, 네. 오는 시간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그 구글 교통 맵이 별로 이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여기 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툭툭이 그 주요 명소마다 있어요. 그렇죠. 네. 툭툭이 그 태국에서 타는 오토바이 개조한 툴툴툴툴 이렇게 소리 나면서 가는 교통수단이잖아요. 네네. 3륜차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3륜차인데 차이점은 전기차입니다. 여기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나라 사람들이 개인이 어떤 젊은이들 특히 청춘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취업도 어렵고 이러니까 아마 자기의 개별 사업 자영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당이라든지 뭐 호시오 광장이라든지 이 주요 명소마다 툭툭이 줄을 쫙 서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가격표를 가지고 와서 손님들에게 이걸 타라고. 왜냐하면 트램을 기다리고 있는데 트램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표정이 그렇죠. 울그락불그락 변하면서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덥겠어요. 네네. 막, 이거를 언제까지, 게다가 시간표는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오는지, 언제까지 기다릴지 딱 그럴 때 툭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툭툭을 타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한번 또 재미로도 그렇고 한번 타볼까 하고 그 가격 리스트를 봤는데 보통 4에서 6인승이거든요. 근데 4에서 6인승이면 우리 이런 투어들이 그렇듯이 그냥 한 대당 한 명이 타도 그 값을 내야 되고 6명이 타도 그 값을 내야 되는 가이드 투어 같은 원데이 가이드 투어 또 시간 몇 시간에 얼마 이런 가이드 투어 같은 성격의 것인데 4명이나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아서 가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춤 투어처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힘들이지 않고 데려다주고 또 기다렸다가 네네네. 또 안내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재밌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뭐 한 명이 간다거나 2명이 가면 이거는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사람을 모아서 이런 툭툭 투어를 한두 번 사용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렇게 그 단체로 오신 분들은 아주 재밌어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원하는 곳을 잘 이동을 하는 걸 봤어요. 네, 요즘 툭툭, 예. 툭툭이 근데 이제 전 유럽에 거의 다 있어요. 프라하, 부다페스트, 동유럽에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로마, 피렌체에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이 좀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이제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장려를 하고 허가를 또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데 크게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공항하면 있으면 우리나라의 개인 택시처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혼자가 아니라면 한 2명만 돼도 저는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요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 언덕 지형이 많으니까 또 푸니쿨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정말 저는 또 이 리스본의 다양한 재미 중에 하나가 정말 교통수단이 온갖 교통수단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트램도 마찬가지지만 또 세 개의 그 아센소르라고 하죠. 뭐 그렇죠. 푸니쿨라라고도 네네. 하고. 등산 열차를 네, 등산 말하는 거죠. 열차가 세 개 라인이 있는데 그 비카, 글로리아, 라브라 이렇게 세 개 라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 글로리아 라인을 타봤는데 이 글로리아 라인 뭐 타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한 1분, 2분 금방 진짜 굉장히 짧은데 언덕을 그냥 직행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아주 작은 한 칸의 그 등산 열차인데 뭐 100년이 넘은 아센소를 그대로 막 낙서가 있고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타는 느낌, 삐걱삐걱거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 그 글로리아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그 주인공이 밤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산페드로지 알칸다라라는 전망대거든요. 근데 거기를 바로 그 호시오 광장에서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아센소르예요. 그래서 뭐 세 가지를 다 타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글로리아 라인 정도는 한번 타보시는 것도. 근데 돈이 비싸요. 가격이 3.7유로니까 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티켓 한 장을 사면 2번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은 밤에 이렇게 타고 전망대 같은 데 한번 올라가서 여기가 글로리우스가 앉았던 곳이구나. 이렇게 한번 감상에 젖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산 열차를 타고 그다음에 시티 투어 버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티 투어 버스가 뭐 레드 컬러도 있는데 옐로우 버스가 있고요. 이거 뭐 어느 도시에나 있는 그 호벤호프 이제 투어 버스. 아무 데서나 내렸다가 네. 또 시간 되면 또 마음대로 타고. 그렇죠. 네. 호흡이 탄다는 거고 호프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벤호프.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명소들을 다니면서 우리 서울도 이렇게 시티 투어 버스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데 내려서 또 여행하다가 시간 되면 또 타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시티 투어 버스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옐로우 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 버스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 시내 그 리스본 시내만 다니거나 또 포르투도 마찬가지로 시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리스본에서 타서 뭐 원데이 투어 근처에 나자레, 파티마, 오비도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명소들 그냥 기차로 가기 조금 불편한 그런 곳들을 또 원데이 데이트립 하는 그런 옐로우 버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약해서 가시면 굉장히 많은 도시를 보는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번 꿀팁은 교통에 대한 거였고 5번은 숙소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에 대한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항상 그 센터에다 무조건 잡는다. 그러니까 네네.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뭐 오히려 숙소의 수준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도 위치는 그런데. 무조건 예. 센터에.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센터에 하지 않으면 그 숙소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숙소에서 아침에 어떤 여행지로 나오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경비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경비도 절약되고 그 에너지도 절약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센터에 무조건 숙소를 잡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그 저녁에 이제 우리가 여행 가면은 아무래도 혼자 여행하면 저녁에 한 잔 꼭 그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술 먹고 숙소가 저 외곽에 있으면은 특히 들어가려면 버스 진짜 타고 귀찮아요. 뭐 네. 아니면 또 들어간 버스 끊기는 시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때 또 택시 타야 되니까 네, 택시비 더 비싸고. 택시까지 저는 네. 또 끊기는 시간을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돈이 더 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택시 타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외곽에 숙소를 잡을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너무 제가 여행에 지쳐서 피곤해서 이제 아예 시내로 나오기 싫고 그냥 외곽에서 그렇죠. 좀 며칠 조용히 쉬고 싶다 할 때만 외곽에 잡고 나머지는 저도 항상 가급적 시내 시설이 좀 낫더라도. 네. 그래서 리스본을 돌아보기에도 그렇고 리스본에서 또 기차를 타고 포르투라든지 아니면 코임브라라든지 다른 어떤 도시들을 돌아보기에도 가장 좋은 곳은 호시우 광장 쪽에 잡는 것이 가장 저기 전철역도 있고 전철역으로 다른 곳을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또 트램의 센터도 호시우 광장이고요. 또 호시우 광장 뒤쪽에 있는 호시우역에 트레인 스테이션에 가면 거기서 포르투라든지 뭐 다른 어떤 신트라라든지 이런 데 가는 그 CP 그 기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저 여기가 가장 좋은 그 위치상 가장 여행하기에 좋은 것 같고 어디를 가더라도 5분 10분 거리면 뭐 코메르시우스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떼주 강변이라든지 뭐 그런 쇼핑가라든지 다 뭐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볼거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호시우 광장 쪽에 숙소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번 꿀팁은 숙소였고 6번은 식사 관련인 것 같아요. 네, 식사 메뉴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그 1, 2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팁은 이제 식사 시간인데요. 우리가 또 맛집을 찾아가면 또 줄을 서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좀 약간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12시, 6시 뭐 이렇게 밥을 먹는 편인데 네. 그때 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람 여유 없죠. 있더라고요. 네. 예, 얘네들은 1시, 2시가 점심시간이고 뭐 아까 그 파도 같은 공연도 8시에 시작하듯이 8시쯤 돼야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아무리 유명한 식당도 손님이 몰리기 직전인 거예요. 제가 다 먹고 나면 그때부터 막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시면
가면 굉장히 여유롭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포르투갈에서 음식을 드실 때 얘네는 무조건 앉으면 일단 내오는 것이 식전빵과 치즈를 내와요. 그래서 이걸 코우베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우리나라처럼 이게 무슨 공짜인지 알고 단무지 나온 듯 생각하면서 네. 막 이렇게 뭐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조금씩 먹다 보면 돈을 받습니다. 예, 따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그냥 시킨 것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식전빵이나 치즈 나온 것을 안 드시면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반찬이 공짜로 나오고 그다음에 반찬이 무한 리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져서 이제 유럽에 가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대표적인 게 빵과 물. 빵과 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그 맥도날드만 가더라도 유럽은 그 케첩 이게 작은 케첩을 따로 돈을 받고 주거든요. 버거킹에 가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케첩 한 개 더 이렇게 하면은 달라고 아니 처음에 하나부터 돈을 받아요. 네네. 그래서 케첩 do you want 케첩 하면은 오케이 하면 영수증에 따로 그렇죠. 뭐 0.5센트 하나에 500원씩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중해권은 대부분 8시에 식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서 식당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24시간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런 데 많죠. 예. 네, 아, 요즘은 미슐랭님 특히 뭐 가시는 미슐랭 제주도는 식당은 뭐 그러시는데. 엄청나게. 예. 아 그렇네요. 여기 앞에 그 여의도 그 정인면옥도 우리 얼마 전에 갔더니 그쵸. 점심 네, 브레이크가 요즘은 있었죠. 많이 한국도 문화가 바뀌어서. 근데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디 가나 뭐 손님이 가면은 그냥 그 안에서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밥 먹다가 뛰쳐나오죠. 식사하시다가도 예. 뛰쳐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랑 저녁 문화가 좀 늦게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크루즈를 그전에 타보면요. 크루즈는 항상 이제 저녁에 그 식사 시간에 두 파트가 있어요. 6시, 8시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6시? 전부 6시를 선호해요. 예, 예. 근데 서양 서구 문화권은 다들 8시를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중해 쪽은. 그래서 6시에 그 크루즈 식당에 가보면은 전부 아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가보면. 저는 네. 스페인에서 미슐랭 식당 다닐 때 첫 예약이 9시. 네. 그래서 10시 예약하고 가면 다 네. 먹고 나면 1시. 그렇죠. 예, 네. 1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밥 먹고. 그 세나라고 하죠. 그쪽에서 예, 예. 네, 문화권에서 저녁 네. 식사를 세나라고 하죠. 예, 네. 요렇게 7가지 꿀팁을 정리를 해봤고요. 예, 이제 각 도시별로 빼놓지 말아야 될,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요런 데를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예, 처음에는 리스본. 네. 리스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도시인데 여기가 크게 이제 4가지 지구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쭉 오른쪽 바다 건너 쪽에서 보자면 맨 오른쪽이 알파마 지구, 그다음에 바이샤 지구, 그다음에 언덕 위는 바우알트 지구, 그다음에 왼쪽 벨랭 지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지구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러면 굉장히 힘드니까 물론 시간이 없으신 우리는 분은 최적 동선으로. 네, 시간이 없으면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구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하루는 알파마 지구, 하루는 벨랭 지구, 뭐 하루는 바이샤, 뭐 바이샤와 바위오 알투는 별로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동선이나 비용에 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파마에는 뭐가 있나요? 네, 알파마 제가 첫날 갔던 데가 이제 가장 알파마 꼭 가고 싶었던 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첫날 갔는데 알파마 지구 그 파두하는 곳이 있고 일단은 성 조르주 성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바람이 엄청 심했던 제가 10몇 년 전에 갔었어 아마 이곳이 그곳이었구나라고 제가 깨달았는데 도시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고 또 그 무어인들이 쌓은 요새 라서 굉장히 그 요새 자체도 크고 뭐 오래됐고 11세기에 오래됐고, 만들었으니까. 네네. 굉장히 뭐 성 조르주 성은 꼭 반드시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을 두 번째로는 이제 아줄레주 뮤지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박물관 홀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박물관도 뭐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꼭 그 나라의 좀 특징적인 박물관 이런 데는 빼놓지 않고 가지만 일반적이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잘 가지 않는데 여기서 반드시 가보셔야 될 뮤지엄은 아줄레주 뮤지엄입니다. 네, 아줄레주 너무 유명한 푸른색 타일이죠. 근데 이 아줄레주 뮤지엄은 그 15세기 때 만든 그 수도원을 개조해서 뮤지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특히 그 안에 있는 카페 같은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반드시 거기서 커피 한 잔. 비카, 에스프레소 한 잔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줄레주의 그 변천사. 현대에 나오는 아줄레주는 굉장히 푸른색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컬러풀하고 네. 또 그 무슨 페스와의 그런 캐릭터를 그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고 꼭 보셔야 될 것은 이제 길이 23m에 이르는 그 1755년에 저희 대지진이 있었었다고 얘기했는데 뭐 대지진 전에 리스본 시내를 그 타일로 네.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지 보시면서 그때의 리스본을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셔널 판테온이라는 데도 있다면서요? 예, 제가 맨 처음에는 산타 앵그레시아 성당을 가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또 가보니까 또 내셔널 판테온이라고 써놔서 이게 무슨 성당이냐 판테온이냐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원래 이 지금 내셔널 판테온은 판테온이라는 게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가면 꼭 가시는 판테온이 있죠. 근데 제가 이거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마 판테온보다 몇 배가 더 아름답다. 로마 판테온도 진짜 막 압도당할 정도로 아름답던데. 근데 이거는 더욱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그 산타 앵그레시아 성당은 이제 16세기에 짓기 시작해서 약 3세기에 걸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요. 그 여기 보면 그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무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특이했던 건 이 바스코 다가마 무덤도 여기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자마자 온 홀에 아마리아 로드리게스의 파도가 울려 퍼져요. 네. 갑자기 음악주의자 또 감동받고. 근데 이게 국립묘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수가 그 무슨 왕이든 뭐 왕이나 혹은 무슨 탐험가나 이런 사람들을 다 필요 없고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노래가 그 메인이 되어서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특이하게 다가왔고요. 네. 그 예전에 그 이탈리아 그 유로화 이전에 집회에서도 보면은 제일 고액권이 보면은 그 뭐 정치가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화가 카라바지오의 조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은 그 예술가의 위상이 굉장히 정말 대단하죠. 얼마 전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락 가수 조니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완전히 날려난 거예요. 특히 뭐 지금 10대, 20대들 같은 경우는 그분하고 거의 뭐 70세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다 추모하는 분위기.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뭐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하면 뭐 포르투갈이다 이런 정도로 저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네네. 그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국립묘지에서 그 전체를 이 사람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기념품 샵도 아주 조그만데 가면 이 사람 거밖에 없어요. 다 막 뭐 저는 다시 리스본에 가면은 제일 먼저 여기부터 갈 것 같습니다. 판테온부터. 네. 사실 판테온이 로마 판테온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지은 만신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판이 이제 그 여럿을 뜻하는 거 테오가 이제 라틴어 히라보로 신이고 온이 이제 건축물이니까 만신전인데 실제로 이제 이 국립묘지식으로 쓰는 판테온은 파리에도 하나 되죠. 그렇죠. 빵테온. 마리 퀴리 부인이 있는. 그렇죠. 미슐랭님이 이제 떠나보내신. 네. 여기도 보면 그런 이제 만신전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그 포르투갈에 유명하신 분을 모신 그러니까 만신전 맞긴 맞네요, 그죠? 네, 그런 곳이군요. 네, 그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그 성 마리아 성당에도 그 유명한 뭐 그 분들을 많이 모신 그 페스와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 두 군데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묘지가. 근데 하여튼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음악이 그렇게 흘러나오면서 그 아름다운 굉장히 높은 그 돔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4층에 올라가면 그 돔을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또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전망까지 그냥. 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4층 테라스를 그 아웃도어에서 이렇게 360도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대서양과 그 바깥에 펼쳐지는 풍경들을 또 느끼며 가슴이 뻥 뚫리면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곳이어서 여기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서양 바다가 유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뭐 프랑스 서쪽, 그다음에 영국 그쪽만 하더라도 대서양이지만 거기는 좀 그 북해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중해 그 스페인 쪽 지중해하고는 좀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은 지중해는 좀 잔잔한 호수 그쵸. 같은 바다인데 네. 대서양은 정말 말 그대로 파도치는. 거대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좀 흐리면은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이 유럽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카곳 아까 말씀하신 까보다 그 로카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그 강렬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내 몸이 막 다 탐험가의 정신이 막 다 그렇죠. 일깨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피부, 것이죠. 막 예. 이제 대항해를 시작하자 네, 막 이러면서 막 개인의 그 도전 의식을 자 떠나자 대서양으로 양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이제 주는 바다가 대서양이죠. 저 바다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굉장히 내가 여행교 교주가 되리라. 두려움과 네. 그다음에 떠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네. 여기까지가 알파마 지구고 그다음에 벨랭 지구도 참 많이 가잖아요. 네, 벨랭 지구는 뭐 리스본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포르투갈 하면 대항해 시대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렇죠. 이 대항해 네. 시대의 모든 흔적들이 이 가장 다 압축되어 있는 곳이 이 벨랭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벨랭탑 그다음에 제로니무스 수도원이라든지 또 이 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가보시라고 하고 싶은 곳은 해양박물관입니다. 여기 모든 아름다운 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배를 막 조립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에게 딴 데는 몰라도 해양박물관은 반드시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너무 이 해양박물관 특히 이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일 거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뭐 이제 좀 출출해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제로니무스 수도원 옆에 있는 에그타르트 집에서 또 파스테드 벨랭이라는 이름의 벨랭의 파스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에그타르트 좀 드시고 이 벨랭 지구 뭐 저는 이틀을 갔었거든요. 한 번에 다 못 봐서 이틀을 가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제가 가본 그 수도원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예, 그래서 반드시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 이 사람들이 옷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 옷을 굉장히 허름하게 멋을 정말 안 부리는데 이런 건축물들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뭐 마누엘리노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얀색 그 굉장히 그 정교한 그런 모양의 그게 있고요. 성마리아 성당 같은 경우는 막 금박이 막 이렇게 온통 칠해져 있는. 그래서 이슬람과 인도의 양식이 접목된 이 마누엘리오 양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답고 마누엘리노 화려한. 양식 라스라다님 아세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분이 모르는 게 있구나. 네. 아유, 기분 제가 좋네요. 뭐 기분 좋네요. 굉장히 이럴 네. 때 우리가 고소함을 느끼는구나. 아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이 대서양이고 그다음에 바다 아래 모로코다 보니까 그때 역사에서 이제 스페인 편에서 한번 다뤘듯이 이제 무호인들이 그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아프리카 아랍 양식이 이제 건축에 많이 섞였고 그 앞에서 우리 파도편을 이야기하면서 이화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파도의 창법도 아랍 노래하고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모로코에 가서 또 모로코 음악 CD를 제가 엄청 또 사왔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힌 대로 사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로코의 대표적인 또 여성 국민 가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미자 같은 분인데 그분 CD를 듣다 보니까 좀 리듬은 다르지만 창법이 굉장히 그 파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굉장히 하는 굉장히 그 슬픈 한이 담긴 늘어지는 창법. 네. 근데 그것처럼 뭐 음악도 그 영향을 받았듯이 이제 건축도 북아프리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굉장히 화려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향식들이 있어서 꼭 한번 가보세요. 이게 또 햇살을 받아서 그 금박이 막 빛이 나고 금박이 빛이 나고 또 그 정교한 그런 그 문 같은 그런 것들이 햇살을 받아서 비치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양식을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빛이 좋은 날에는 벨랭 지구를 꼭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샤 지역은 또 아주 화려한 데라면서요.
네, 바이샤 지역은 이제 첫날 그 표 사러 가는 코메르시우스 광장에서 호시우 광장에 두 개의 광장이 뭐 별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 사이를 이루는 그 낮은 지역을 바이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르투갈의 샹젤리제라고 불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양쪽으로 음식점도 많이 있고 옷집도 또, 많이 있고 옷집도 많이 있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것들 상품점들도 무인양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쇼핑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거리 가시면 뭐 밤에 굉장히 재밌을 수 있고 그 사이에 그 샹젤리제 거리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항상 그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요. 거기 앉아서 또 옆에 있는 그 버스킹, 뭐 파두 버스킹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슨 첼로나 이런 연주 다른 나라에서 와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지금 음악 프로에서도 거기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의 버스킹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그 앉아서 그 귀가 즐거운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그 나라 음식을 먹어도 되고 저는 뭐 빠에야를 먹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먹으면서 포르투 와인 한잔 하면 아름다운 밤을 보내실 수 있는 야경도 좋겠네요. 네네 야경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며 가며 또 예쁜 게 마음에 들면 또 한두 개 정도 기념품을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념품 중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통조림이에요. 그 정어리 통조림을 정어리를 정말 넣어가지고 그 포장이 네네네. 굉장히 예쁘게 돼 맞아요. 있어서 네네. 예, 이게 이 나라의 어떤 기념품의 상징이고 그 안에 뭐 저는 그 안에 뭐 비누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초콜릿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네네. 초콜릿이 들었나 하고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정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었다가 깜짝 놀라서 닫았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오면 또 연도별로 재미있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슨 기념 태어난 해라든지 아니면 둘이 같이 갔으면 둘이 기념할 만한 해를 연도를 써놓은 그런 통조림을 거의 통조림 예술이더라고요. 네네, 예술이에요. 너무 포장이 예뻐서 네. 이 한국의 슈퍼에서 생각하시는 통조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네. 그냥 통조림만 헝가리도 나와도 통조림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가면 파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뭔지 모르고도 헝가리어로 써 있으니까 사와서 한국에서 따보면 이게 뭘까 보면 그게 거위간이거든요. 부아그라. 예, 헝가리가 거위간을 많이 먹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크로아티아 가면은 또 거기는 또 그 지중해에는 참치가 잡히니까 또 참치 통조림이 많아요. 나라마다 이제 통조림이 좀 특징이 있죠. 여기는 대서양이다 보니까 정어리 통조림. 네, 정어리는 뭐 이 네. 나라의 거의 뭐 상징이다 네, 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안에 뭐 비누도 있는 경우도 있고 초콜릿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건가 하고 사서 집에 와서 뜯었다가 네네. 네, 깜짝 놀란 그런. 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어느 나라든지 가면 또 행운의 상징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마그네틱이라든지 아니면 인형으로 이렇게 파는데 여기서는 갈루라고 해서 수탉. 네네. 닭을 네. 이렇게 그 마그네틱도 팔고 인형으로도 팔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포르투갈에 이제 가면 5만 대다 수탉이에요. 네, 이 수탉이 여기에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군데 봤는데 여긴 다 사실 가이드북에 나오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화자 교주님께서 정말 추천하시는 남들이 모르는 멋진 데가 있다고요. 네. 저는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가게 된 그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배 타고 건너편에 있는 카실라스 지역에 있는 폰토피날이라는 레스토랑 때문에 가게 됐기 때문에 그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본다면 바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여행을 하는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부터 이렇게 동선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내일은 없다 주의로 그냥 원하는 것부터 가서 하고 싶었던 것부터 하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갔는데 이 길 거기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뭐 홍콩 같은 데서 스타페리 타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배를 타면은 건너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섬인가요, 그러면?
섬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반대편 쪽이니까 그 반대편 쪽에 가면 카실리아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뭐 배 타고 한 20분? 네네. 배값도 굉장히 싸고. 근데 거기를 가면 이 반대쪽에 이쪽이 본섬이라면은 굉장히 서민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네. 그쪽에 가면은 이제 그 어부들이 이 고기를 잡고 있고 그 뚝을 따라서 쭉 폰토피날로 걸어가는 길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그 존 버거의 그 여기 이를 묘사한 것을 읽었었는데 그 전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그 건너편에서 마지막 날 여행 마무리에 보니까 그 존 버거의 표현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존 버거가 이 카실리아스 지역에서 본섬을 보면서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마치 벌거벗은 듯 리스본의 모든 것이 다 보였다. 그러니까 그 진짜로 맨 오른쪽 지구들이 4개 지구가 이렇게 정말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내셔널 판테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메르시우스 광장, 그다음에 벨랭 지구에 이르기까지 이게 마치 헐벗고 있는 것처럼 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때에 그 건너편에서 감상하는 우리 뉴욕 같은 데서 건너편에서 감상하는 맨하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산에서도 영도에 딱 가면은 영도에서 바라보는 부산항이 정말 아름답고 뭐 목포에 갔을 때도 유달산에 올라가서 밑에 그 사막도와 목포 구 항구가 다 보이는 뭐 속초 아바이마을도 뭐 우리 그 배 타고 가서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데 가면 여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런 이제 구도심에 약간 가난한 동네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밤에 가는 거는 저도 좀 말리고 싶고요. 어차피 그 낮에 가야지 리스본 본섬에 이런 그렇죠, 하나하나 그렇죠. 아름다운 네네. 건물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낮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에는 가급적 네, 밤에는 조금 왜냐면 비어 있는 그런 곳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숨가쁘게 리스본을 봤고요. 이제 제2의 도시 포르투를 리스본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두 군데를 간다면 또 포르투를 가시잖아요. 포르투는 어떤 데인가요? 포르투는 이번에 음악 프로에서 리스본보다 먼저 간 곳이 포르투였잖아요. 그처럼 또 많은 분들이 리스본보다 또 포르투를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정도로 정말 낭만적인 곳.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혼자 가면 굉장히 외로워질 수 있는 곳. 네, 저도 외로웠습니다. 네. 혼자 그래서 매일 와인을 마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파리나 이런 데보다 여기가 훨씬 낭만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경이 기가 막히죠. 강물이 흐르고 뭐. 네. 그리고 그 강가에 보면은 다 연인들이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저는 강가에서 와이너리들만 보이던데. 그럴 네. 때는 그 아두보다는 우리나라 가수 인순이 선생님의 노래가 생각이 나죠.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내 모습이 참 싫어지죠. 낮이면 낮마다 외롭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부둥켜 안고 키스하는 네.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 보지 강가입니다. 말고 와인 테이스팅을 하세요. 정신승리. 네. 의도적으로 피하는 이 아니면 미슐랭님. 이제 알코올로 이제 좀 약간 승화시키는 거죠. 네, 승화시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포르투는 이게 뭐 빈티지 도시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여기가 가장 유명한 거는 그 해리포터의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해리포터의 그 작가 조안 켈 롤링이 여기에 2년 동안 신혼 때 살면서 그 책을 썼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영감도 많이 받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렐루 서점. 렐루 서점은 그 해리포터의 해리포터의 그 움직이는 계단 있잖아요.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보면 계단이 막 움직이는데 그거에 영감을 받은 곳이 이 렐루 서점인데 서점 자체는 뭐 2층인데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근데 사람들이 사진 찍는다고 몰려 있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고 너무 심지어 많이 입장료를 몰려있습니다. 받죠. 네. 이게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부터 입장료를 그것도 4유로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네네. 네. 그래도 뭐 서로 가려고 하고 심지어 가방을 또 그 옆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또 가방 맡기는데 또 1유로를 그러니까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면 책을 사면 되는데 뭐 책을 저는 안 사긴 했습니다만 책 사면 또 이걸 빼줘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렐로 서점은 그 붉은색 계단,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계단 너무 인상적이고 그 앞에 다 사람들 서서 사진 한 번씩 꼭 찍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꼭 가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꼭 가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또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주거든요. 근데 맛도 너무 있고 그래서 여기 렐루 서점에서 들렸다가 또 그 거기서 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바깥에서 뭐 버스킹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그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롤링이 책을 썼다고 알려진 뭐 그런 카페도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언덕 위로 올라가서 프란시지냐 제가 지난 편에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 근처 언덕 위쪽에 있는데 이 카페 마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말해 주듯이 너무너무 우아한 마치 거기 앉아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귀족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카페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카페 고급스러운 카페고요. 라스트라다님 여기 가서 기 좀 받아 오세요.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을 쓸지도 모릅니다. 네, 여기 그 벨 에포크 스타일의 그 르네상스 시대풍의 카페인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또 앤티크하고 그래서 명사들이 지금도 많이 찾는다고 하고 그 가서 보니까 명사들이 이렇게 구석진 자기만의 자리에서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비카라는 에스프레소 같은 게 한 1유로 정도면 다른 데서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을 가면 한 4유로 정도 해서 값은 뭐 우리나라 커피값이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라 수준으로 치자면 비싸지만 꼭 한번 가볼 가치가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카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와인 관련해서도 정보가 많죠. 네, 포르투 하면은 뭐 와인이 제일 유명하죠. 그 네. 와인 드시는 분들 그 포르투의 그 다리를 건너편 쪽에 보면 다리가 굉장히 큰 다리가 있어요. 네네. 네. 파리 에펠탑을 맞아. 그 건축가가 네, 여기도 지었죠. 건축가가 이 다리를 지어서 근데 에펠탑을 보는 것과 같은 누워있는 에펠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동 루이스 여기 가면 다리를. 다들 사진 찍고 있어요. 또. 아, 그거 나오게 반드시 네, 도루강을 넣어서 그 다리를 포인트로 사진을 찍는 게 그 필수입니다. 다리도 에펠이 만든 건가 네, 보네요. 에펠의 제자가 만든 건데 에펠의 제자? 거의 네. 에펠의 분위기로 만들어서 누워있는 에펠탑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다리고요. 네. 어떤 사람은 이 다리를 뭐 몇 번씩 건너 왔다 갔다 걸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걸어서 건너가 봤는데 네. 이 걸어서 건너가면 케이블카가 또 다녀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쭉 케이블카를 끊으면 그 두 군데 와인 테이스팅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쭉 내려와서 두 군데 뭐 굳이 5군데를 다 와인 테이스팅을 매니아가 아니고선 할 필요가 사실 없으니까 두 군데 정도의 와인 테이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나오면 라벨로라고 하는데 옛날에 영국의 그 오크통을 싣고 나르던 그 배, 전통 배를 아주 아름다운 배, 그 배를 그 라벨로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오크통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와인 테이스팅을 하고 밤에 그 여기는 파두를 카렘이라는 그 와인 저장고에서 밤마다 저도 여기 파두를 갔었어요. 해요. 카렘. 네. 네네. 이거 꼭 강추드리고 싶어요. 여기 굉장히 포르투 와인 한잔 하면서 그 와인 저장고에서 또 이 파두를 듣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 시간 잘 맞춰 가셔야 되니까 아마 인터넷으로 보면 나올 것 같네요. 네네. 보통 한 밤 8시 정도 네네. 보통 하니까 그냥 티켓 끊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그래도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이런 소도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돌아보면 좋겠지만 가장 이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는 이제 신트라. 네, 요새 많이 가깝기도 가죠. 하고, 네, 네, 리스본에서 일단은 가깝고요. 네네. 가기가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여행 기간이 짧으신 분들도 이 신트라, 호카곳, 그다음에 이제 그 카스카이스라고 해서 요 세 곳을 이렇게 신트라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고 거기서 403번 버스를 타면
그 호카고스를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버스를 타면 카스카이스를 가게 되는 그다음 카스카이스에서 돌아오는 하루 코스로 보통 많이 가시는데 저도 하루 코스로 갔는데 약간 좀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그 호카곳은 석양 무렵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세 군데를 하루에 돌리면 석양 무렵에 갈 수가 없어요. 호카곳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아쉬워서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나눠서 하루는 신트라의 밑에 있는 마을 같은 곳들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신트라 레고성이라고 얘기하죠. 푸나성. 아름다운 그런 푸나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어인의 그런 것들도 보고 좀 여유 있게 하시려면 성곽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시려면 가장 이상적인 것 좀 이틀에 나눠서 보면 좋은데 뭐 안 된다면 이게 하루에 다 네, 보는 네. 코스입니다. 여기 그래서. 보면 이제 카몽이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제 문장을 써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카곳은 가보면은 그 우리나라 꼭 전남 해남에 보면은 땅끝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땅끝마을에서도 더 남쪽으로 하면 이제 그 사자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0년이 아니네요.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20대 한 초반에 갔을 때는 그런 이제 그 구조물이 없었는데 20대 중반에 가보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 땅끝이다라는 구조물을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때는 굉장히 땅끝이라는 데서 약간 좀 끌리는 게 많았어요. 남미 대륙의 땅끝, 뭐 인도의 땅끝, 그렇죠. 남쪽, 네. 우리나라의 땅끝, 영국의 땅끝, 그리고 랜드엔드. 또 모든 땅끝을 다 가봐야 또 직성이 풀리는 저도 그랬어요. 모든 네. 땅끝을 가면 왠지 다 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땅끝에 가면은 그 우리 유명한 또 김지아 시인의 시가 있거든요. 에디나 시집에 나와 있는 그 땅끝에 서서라는 시가 굉장히 떠오르겠는데 그래서 그 호카곳은 가보면은 뭐 크게 뭐 건축물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 땅끝의 기분. 땅끝의 기분 대서양 그다음에 이 대항해 시대가 굉장히 이제 한 90년대 컴퓨터 게임으로 굉장히 이게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게임까지. 생각보다 남자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분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30, 40대 분들이 대항해 시대 게임을 굉장히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미슐랭님은 게임을 전혀 이제 안 하시니까. 예전에 어릴 때 테트리스를 너무 네. 미친 듯이 해가지고 네. 그 이후로 게임을 안 했죠. 그래서 근데 대항해 시대는 하고 싶어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대항해 시대. 그래서 예. 대항해 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인물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30, 40대 분들이 어릴 때 대항해 시대를 하면서 세계 그 지리 공부를 거의 다 외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이 리스본 뭐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익숙하다. 그래서 거기 아이템이 나와요. 또 선원들에게 뭐 쇠류주를 가져오너라 뭐 이러면서. 네. 네, 이렇게 뭔가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신 네. 분들, 용기를 얻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징적으로 호카곳을 많이 이런 분들은 대항해 가시는 시대 것 게임을 같습니다. 하시고 포르투갈 여행 가시는 걸로. 야, 오늘 또 여행 처방전까지 내려주시네요. 아, 뭔가 네. 새로운 막다른 골목에 가보고 싶으신 네, 분. 네, 막다른 골목에 가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상징물에 보면은 까몽이스의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죠.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오, 정말 이라는. 멋있는 문장이다. 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 여기가 그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다로 나갈 어. 때에 그 용기라는 거는 그쵸.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뭔가 그런 것들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문장을 들으니까 또 이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헝가리의 그 유명한 이제 문예 이론가 비평가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분의 한 말 중에서 길이 끝나자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아름답다.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비유예요. 뭐 근대와 현대를 비유인데 갑자기 바다가 끝나고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됐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어떤 그 막막한 어떤 네. 미래를 앞두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이곳에 가서 서로 결심을 하기에 네.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많은 그 산티아고 까미노 길을 걸으신 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까미노 800km 걷고 오는 것보다는 여기 가서
그렇죠. 네, 자기가 그런 입었던 옷이나 신발을 이렇게 불태우면서 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네. 여기 신트라나 뭐 카스카이스도 중요했지만 저는 이 세 루트 중에서 네. 제일 비중을 뒀던 곳이 까몽이스. 룩하곳, 저도 훅하곳이었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제가 올해 40대가 끝나고 50대가 지났잖아요. 저 얘기 지금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딱 하나만 더 네. 뭐 소도시 추천하신다면 네, 딱 하나만 더 추천한다면 이제 여자분들은 왕비의 도시라 그래서 오비두스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 초콜릿 진자도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를 많이 가시는데 제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곳은 꼭 하나만 추천한다면 나자레에 꼭 가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서퍼들 굉장히 서핑, 많아지는데 네네. 이곳이 서퍼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서양에 엄청난 파도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세계 제1위의 그 서퍼인 분이 여기에서 24.4m 의 파도를 탄 신기록을 보유한 곳이 이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빅 웨이브 어워즈라는 그 상을 받았고요. 네. 브라질 출신의 서퍼인 로드리고 코사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그 서핑을 타서 서퍼들에게는 이 나자레가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바다가 고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도가 센 날은 세계에서 최고 높이의 파도 타기가 좋은 곳이라서 서핑하시는 분들 서핑 안 하시더라도 나자레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와 또 이게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아센소르는 여기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밑에만 바닷가만 거닐다가 오시거나 절벽 위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요. 절벽 위에 집들이 다 있거든요. 성당도 있고 그 절벽 위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아센소르가 다녀요. 꽤 긴 아센소르인데 이거를 그 등산 열차를 타고 반드시 그 위에 가 보셔서 위에서 또 내려다보는 나자레의 전체 붉은 지붕과 푸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온갖 맛있는 음식과 온갖 맛있는 술과 거기다가 파도와 건축물까지 온갖 매력이 다 있는 포르투갈을 지금까지 3부작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방송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버스킹이라는 게 우리가 거리 공연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원이 스페인어 부스카르 찾아본다. 이거로 루킹 폴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이 단어를 그 유명한 파블로 네루다의 시, 우리나라에서는 정현종 시인이 번역한 시가 내게로 찾아왔다라는 그 시를 이제 스페인어 원문을 공부를 하다가 그 단어를 처음 해봤습니다. 부스카르도. 그래서 저희 여행 상상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단비처럼 시처럼 찾아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직접 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여행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꿈꾸다 보면은 꼭 가시게 될 거라고 여행 교주는 믿습니다. 다음번에 상상력 풍부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This is my time. Start of my new life. It's finally my turn to catch a shooting star. This is